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화학2 수업을 진행할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고 싶네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정말 좀 많이 좋아합니다. 물론 선생님도 아직 수양이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다혈질도 약간 있고,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내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그래서 학생들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되게 사랑하고 되게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학기 중에 학생들을 만나다가 방학이나 그런 때 되면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럼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음에도 여러분이 그립고 막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되게 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어떤 모습일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물론 그 중에는 아주 그냥 개차반처럼 듣는 놈들이 있을 거야. 그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애들이 있어. 그래도 열심히 수업에 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수업을 나갈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액체 성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액체 다음에 솔리드.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게 잘 안 되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좀 연습은 이건 좀 할게요. 알겠죠? 연습해서 한번 하는 거로 하고. 자, 오늘 고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 그렇죠? 선생님 촬영을 어제 했던 거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액체 파트 끝부분에 얘기했었죠. 끝부분에 얘기했던 거, 우리 증기압력에 대한 거 간단하게 선생님이 좀 소개하면서 끝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기압력은요, 요 단원 바로 다음이에요. 요 다음 시간이 되겠죠? 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용액을 배울 때 증기압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자, 고체. 일단 여러분들 고체 일반적인 성질부터 우리가 알고 가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고체는요, 이 입자들이요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근데 좀 답답할 듯도 싶은데 지네끼리 잘 붙어 있어. 원래 이런 접촉을 좋아하는 건가? 스킨십? 그렇다기보다 얘네들도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붙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입자 사이에 반발력도 작용하지만 인력도 작용하죠. 이 인력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이렇게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고체들은.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위치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네. 진동 운동만 하게 됩니다. 진동 운동만 하게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유동성이 없고요. 일정한 모양을 가지는 성질을 나타내죠. 고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온도나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왜? 입자들이 이미 붙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압력을 더해요? 더 좁아져? 그럼 어떻게 돼요? 입자 자체가 찌그러져야 되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렇죠? 그래서 부피가요, 압력에 의해서 잘 변하지도 않고요. 온도를 높이면요, 선생님, 온도 높이면 열팽창이 있잖아요. 열팽창이 있는데요. 얘네들은요, 어떻습니까? 인력이 원체 강해요. 그래서 열팽창이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근데 아주 조금밖에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그럼 그때는 액체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온도나 압력에 의해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변한다는 게 아니고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결합들이 있어요. 이온 결합이 있고 공유 결합이 있고 금속 결합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 결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좀 따져봅시다. 먼저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체, NaCl 같은 거, 쉽게 염화나트륨, 그 결정 같은 걸요, 우리는요 이온 결정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Na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Cl 마이너스 입자가 붙어요. 그 옆에 Na 플러스 입자가 붙습니다. 또 그 옆에는 Cl 마이너스 입자가 붙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돼서 나오는 거죠. 자, 밑에 점을 찍었는데 이건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이거 아니죠? Cl 마이너스 있으면 Na 플러스 나오고 Cl 마이너스 나오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죠? 자, 얘네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칠판에 표시한 거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겁니다. 근데 얘네가요, 아주 잘 붙어 있을 땐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땡땡 해서 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근데요, 액체가 됐어요.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가 녹으면 Na 플러스와 그리고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요. 이제는 극명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액체 상태일 때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근데 어쨌든 이온 결합은요, 정전기적 인력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녹이는 거, 열을 가해서 녹이는 거는 웬만하면 안 녹으려고 해요.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겁니다. 예, 물에 녹는 경우랑은 다른 거예요. 알겠죠? 물에 녹을 때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물 분자들이 Na 플러스 오면 어떻게 돼? 우와, 나트륨 싸먹! 그래서 달려가서 막 둘러싼다고. 그치? 염소가 있어. 그러면 이야, 염소 싸먹! 그래서 막 달려간다고. 예, 이런 거. 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면서 약간 이 드립을 쳤어요. 뭐 싸마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뭐 일본 어쩌죠.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학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공유결합이 있어요. 공유결합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예, 여기 써 있는 대로요. 원자 결정이 있고 분자 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예, 분자 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얘들 인력이 약하니까요. 근데 얘들 인력이 아니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원자 결정이죠. 우리 다이아몬드, 탄소들이 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덩어리죠.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것도 있죠. 뭐라 그러죠? 그래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원자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탄소들이 결합으로 이루어진 거. 얘네들은요, 원자 결정의 경우 결합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겠어요? 인력이 아니라 공유 결합력이 되는 겁니다. 공유 결합력. 공유 결합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이 공유 결합은 왜 한다 그랬습니까? 얘네들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띠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고체일 때 없고요. 액체가 돼도 없습니다. 액체가 돼도. 사실 이 공유 결합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물에 잘 녹지도 않겠죠. 다른 용매에 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은 액체, 고체일 때 둘 다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른 용매에 녹아요. 녹으면은 그럼 그때는 있나요? 아니요, 그때도 없어요. 그때도 없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우리 그래핀 같은 경우 어때요? 탄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탄소가 결합 몇 개 하고 있어요? 원래는 4개 해야 되는데 3개밖에 안 하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래핀 같은 애들은 여기에서 좀 제외는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자 결정이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핀을 설명한 거고요. 요거를 대입하려면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핀은 조금 예외, 전기전도성에선. 어쨌든요, 얘들은 결합입니다. 결합이기 때문에 녹는 점이 매우 높아요. 이 매우 높다는 건 이온 결정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공유 결합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보다 무조건 녹는 점이 낮다. 이거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분자 결정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얘들은 마찬가지로 결합력이 아니고 인력입니다. 이 인력인데 어떤 인력이 있어요? 분자 간의 인력. 그래서 분자 간 인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자 간 인력. 얘들도 마찬가지로 전기전도성은 없습니다. 전기전도성은 없는데요. 얘네들은 인력에 의해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결합이 아니고. 그래서 녹는 점이 비교적 낮은 편이죠. 예, 낮은 편입니다. 매우 낮음. 이렇게. 자, 금속결합입니다. 금속결합. 얘들은 우리가 금속결정이라고 그래요. 금속결정. 얘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금속의 양성자 핵이 있어요. 그렇죠? 양성자 핵이 있는데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얘들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아! 정전기적 인력이네요.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인력이기 때문에 얘네들은요, 강합니다. 인력이 강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얘네들은요,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전기전도성이 고체일 때 있어요. 고체일 때 왜 있나요? 예, 자유전자라 그랬죠. 전자들이 돌아다녀요. 어디 묶여있는 거 아니에요.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전류를 잘 흐르게 합니다. 전기전도성이 있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액체일 때도 당연히 전기전도성이 있겠죠. 자, 지금 이야기한 거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흑연. 흑연이 뭐예요? 그래핀을 뚝 띄면 흑연이 되겠죠? 맞습니다. 아, 그래핀을 뚝 띈 게 아니라 흑연을 뚝 띄면 그래핀이 되는 거네요. 자, 흑연은 홀전자로 인해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리고 HCl은 공유결합이지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 누구였어요? 예, 이온결합이었습니다. 그럼 HCl은 이온결합이 아닌데 왜? H의 전기음성도는 2.1, Cl의 전기음성도는 3.0, 0.9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요, 좀 이렇게 극성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친구들 의문점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H2O는 H 2.1, 그 다음에 O 3.5 더 큰 차이가 나는데 그럼 걔네들은요, 분해가 안 되나요? 예, 분해됩니다. 우리가 그걸 자동 이온화라 그래요.
그거는 더 뒤에 화학평형에서 배울 건데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자동이온화 그렇게 많이 되진 않습니다. 매우 극소량만 돼요. 그건 왜 그래요? 네, 그 부분이 화학평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요. 화학평형 갔을 때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체와 액체의 무엇으로 결합이 구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표를 보니까 아하, 얘네들의 전기 전도성으로 결합 구분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금속 결합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금속 결합. 자, 금속 양이온과 그리고 누굽니까? 자유전자 간에 무슨 인력이 있어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된 결합이 그런 결정이 바로 금속 결정이다. 이렇게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이 그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금속 양이온이 있고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때 금속 양이온은요, 돌아다니는 애들 아니에요. 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자만 돌아다녀요. 우리 금속 같은 경우에 전기 전도성도 좋지만 모두 좋죠? 예, 만졌을 때 예, 열 전도성도 좋아요. 왜요? 자유전자가 돌아다녀요. 근데 양이온도 같이 돌아다닌다면 열 전도성이 딱히 나타날 일은 딱히 없습니다. 근데 양이온은 가만히 있어요. 자유전자는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충돌할 때에 열이 발생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금속 결합 또는 금속 결정의 성질을 보니까요, 광택이 난답니다. 대부분 은백색의 광택이 난대요. 그 이유는요,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한 다음에 방출합니다.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한 다음에 방출해요. 그 다음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 큽니다.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 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전자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요, 뽑힘성, 표짐성이 있어요. 요것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자, 퍼져요. 우리 전 부칠 때 어떻게 해요? 전 부칠 때, 자, 밀가루 반죽을 쭉 보면 퍼지죠. 예,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퍼지는 거를 전성이라고 하고요. 뽑는 거, 가늘게 쭉 뽑는 거 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연해야지 잘 뽑히겠죠? 그래서 연성과 전성이 크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온 결합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예, 이온 결합. 이온 결합과 좀 비교를 하자는 거죠. 이온 결합.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도 비슷하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요. 얘네들은 조금 달라요. 망치나 그런 거로 충격을 가하면 강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잘 부서집니다. 그 이유는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망치 충격했어. 밀렸네. 밀려도 자유전자가 괜찮아 돌아다니면서 막아줍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정전기적 반발력으로 작용하게 돼서 오히려 잘 부서지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금속 결합은 비틀어져도 자유전자가 균형을 맞춰줘서 변형이 될 뿐이지 부서지진 않는다. 이렇게. 자, 그리고요, 녹는 점이 비교적 어떻다 그랬어요? 높다. 그게 특징이 됩니다. 자, 입자 배열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볼까요? 결정성 고체가 있습니다. 결정성 고체. 자, 뭔가 딱딱딱딱 잘 들어맞아요. 예, 규칙적입니다. 그림에서 봐도. 입자 배열이요, 규칙적입니다.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에요. 자,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 입자와 이 입자 사이의 거리가 1이야. 그러면 이 입자와 이 입자 사이의 거리도 1이겠죠? 예, 규칙적이니까요. 그러면 인력 같은 거는 거리에 의한 영향도 받는데 얘들은 어때요? 전부 다 거리가 동일하네요. 예, 인력이 전부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결합거리가 동일하고 인력이 동일하다. 결국요, 얘들의 녹는 점은요, 일정하게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결정들은 일정하게 정해져요. 왜냐면 인력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 인력에 해당되는 값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MP가 일정하다. 소금이나 다이아몬드, 얼음, 그리고 구리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결정성 고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비결정성 고체가 있으니까 결정성 고체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비결정성 고체는요, 얘네들의 결합 길이가 서로 달라요. 다르면 어떻게 돼요? 인력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인력도 다르다 보니까 녹는 점이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녹는 점이 일정하지 않고요. 어느 범위를 가져요. 어느 범위. 자, 입자 배열이 불규칙합니다. 결합 거리가 달라요. 인력이 다릅니다. MP가 일정하지 않다. 일정 X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 플라스틱, 고무, 엿 이런 애들이 비결정성 고체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정구조인데요. 사실 고체에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결정구조 빼고. 이 결정구조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되게 쉽게 배울 거예요. 내가 잘났냐고요? 아, 내가 잘난 건 알지. 내가 잘난 건 아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결정성, 그 결정 구조를 배우는 이유는 그겁니다. 성질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체의 성질.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일반적인 성질 말고 고체들만의 특별한 성질을 아는 건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안 나와요. 그냥 결정 구조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는 끝납니다. 끝나고 여러분들 고급 화학 가면요. 또 결정 구조가 나와요. 그럼 이제 나와? 아니요. 그때도 그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결정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입자들이 이 결정 격자 속에 몇 프로 부피를 차지하니?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고체의 일반적이지 않은 성질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겠죠. 가령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눈이 내렸어요. 길이 미끄럽겠네요. 날도 추운데. 날도 엄청 추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눈을 녹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뭐 있죠? 그렇죠. 염화칼슘 있습니다. 염화칼슘 고체죠.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러면요. 얘네가요. H2O와 반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발생시켜요. 그럼 눈이 녹아요. 이제 안 미끄러워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날이 춥다 그랬어요. 날이 추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녹았던 물이 다시 오겠네. 아이고야. 더 미끄러졌네. 이제는 눈이 아니라서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근데 염화칼슘 뿌리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왜 그럴까요? 염소와 그리고 칼슘 두 입자 사이에 결정 구조 사이에는요. 공간이 있습니다. 이 큰 공간에 물입자를 가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염화칼슘 뿌리면 물이 없어지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즉 염화칼슘에 의해서 눈이 녹고요. 녹아서 나온 물이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끄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성질, 이게 바로 결정 구조랑 관련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구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좀 불안하면 암기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결정 구조, 단위 격자라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단위 세포라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정육면체를 얘기합니다. 정육면체. 여러분들 이제 그림 보면요. 다 나올 텐데 정육면체이고요. 결정 구조의 특징을 갖는 가장 작은 구조. 결정 구조의 특징을 갖는 가장 작은 구조를 우리가 결정 구조의 특징을 갖는 가장 작은 구조를 단위 격자라고 합니다. 단위 격자. 그리고 모양은 무슨 모양? 정육면체 모양이다. 이 정육면체는요. 8개의 꼭지점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6개의 면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몇 개죠? 계산 안 된다. 12개. 12개의 모서리를 갖고 있겠죠. 거기에 이제 입자들이 들어갈 거예요. 입자들이 들어가는데 입자들이 하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걔네들한테 걸쳐서 들어간다고요. 걸쳐서. 그거를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먼저 알고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선생님 기체 파트 했을 때도 어떻게 했었죠? 맨 처음에 사실 선생님의 성향과 맞지는 않지만 공식부터 일단은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시작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결정 구조의 이름을 보면은 바로 판단이 나오게끔 이름에 따른 중요한 정보입니다. 입방이라는 건 꼭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입방이라는 건 꼭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여러분들 교재랑 같이 보면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세요. 자,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정육면체가 있어요. 근데 꼭지점을 우리는 이 지점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요. 원자를 여기다 이렇게 쭉 밀을 겁니다. 밀면요. 이 안에는 비어 있거든요. 그럼 원자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밀어서 집어넣을 겁니다. 밀어서 일단 꽂을 거예요. 꽂을 건데 어디까지 꽂느냐? 바로 원자의 중심이 이 꼭지점에 닿을 때까지 꽂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정육면체 안에 들어가는 원자의 부피는 얼마가 될까요? 8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8분의 1 정도까지. 마찬가지로 채심은요. 쉽습니다. 이 안에 툭 집어넣었어요. 툭 집어넣으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1개 집어넣으면 1개 다 들어갔겠네. 그렇죠. 중심에 그냥 빈 공간에 집어넣었으니까. 면심은 면에다 밀어넣습니다. 면에다 밀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면에다 밀어넣으면 이렇게 반쪽이 튀어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반쪽이.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밀어넣을 때 어디까지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중심까지 밀어넣는 겁니다. 중심과 면이 닿을 때까지. 그럼 반쪽만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모서리도 있겠죠? 모서리에 선생님이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1 정도 들어가겠죠.
4분의 1 정도. 자, 첫 번째 단순 입방 구조입니다. 단순이에요? 아, 그러면 앞에 말은 신경 안 써도 되겠다. 단순화되니까. 그치? 그럼 입방 구조예요. 입방. 뭐라 그랬습니까? 꼭지점. 8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보시면요. 꼭지점마다 입자들이 지금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단위 격자 속의 입자 수는요. 총 8개입니다. 8개인데 입방은 하나당 얼마씩 들어간다고? 8분의 1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 단위 격자 안에 있는 총 입자를 구하면요. 8 곱하기 8분의 1, 1개가 되겠네요. 1개. 그래서 입자 1개를 둘러싼 가까운 입자 수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이 안에 들어가는 건 1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단위 격자 1개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죠. 얘네 결점이잖아요. 무수히 다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면요, 이 입자 하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바로 옆에 동서남북 가까이 있는 애들이겠죠. 그렇죠? 여기 대각선은요. 대각선은 조금 멀죠. 그렇죠? 우리 1대1대 루트 2 그런 거.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바로 옆에 있는 애들.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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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그리고 위, 아래. 그러면 몇 개? 6개.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자수는 총 6개가 되는 겁니다. 6개. 자, 대표적으로 폴로늄의 결정이 이러한 구조를 갖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폴로늄이 이러한 결정을 갖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내가 폴로늄의 결정 구조는 내가 본 적이 없어. 사실은. 네. 선생님이 대학교 때 이게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은 실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논문을 쓸 때도 졸업시험보다는 논문으로 선생님은 졸업을 했어요. 예. 교사들, 선생님들 중에는 물론 논문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졸업시험으로 교사가 이제 졸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선생님은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해서 엑스레이도 많이 찍으러 다녔었고요. 결정 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거 해석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돌려서. 근데 요 놈의 구조는 본 적이 없었어요. 예. 자, 채심 입방 구조입니다. 채심 뭐예요? 중심 하나. 그다음에 입방, 꼭지점. 이렇게 되어 있구나. 여기 그림에도 보다시피 꼭지점마다 입자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중심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뜨죠?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예, 2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계산식을 해보면 8개 곱하기 8분의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입자 1개를 둘러싼 가까운 입자 수는 이제 몇 개가 될까요? 가까운 입자 수. 자,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이 길이보다 요쪽의 길이가 더 짧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의 길이가 더 짧을 것 같네요. 최신 입방 구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요. 가까이 속해 있는 입자 수는 총 몇 개 나올까요? 총 8개가 나옵니다. 8개. 자, 어떻게 8개가 나올까요? 얘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앞에서 대각선으로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그 다음에 뒤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총 8개가 가장 가깝습니다. 8개가. 얘네들은 대표적으로 리튬과 나트륨 같은 애들이 이러한 결정 구조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면심 입방 구조입니다. 면심 입방 구조는 면이 들어갔네요. 면심. 4분의 1씩 들어가는 거. 얘도 계산을 해볼까요? 일단 입방이니까요. 우리가요. 8개가 8분의 1씩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지금 봤을 때 면도 있어요. 지금 면이 총 몇 개입니까? 면이 총 6개가 있죠. 정육면체니까. 그럼 6 곱하기 2분의 1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8 곱하기 8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1씩.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가는 개수는요. 4개입니다. 4개. 자, 그러면요. 얘는요. 가까이 입자 1개를 둘러싼 가까운 입자 수는 총 몇 개가 될까요? 얘는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골치 아파져요.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따져야 될까? 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저 결정 구조가 무수히 반복돼요. 그러면요. 내가 중심이면요. 내 앞쪽에 대각선으로 1개, 2개, 3개, 4개 있겠죠. 그렇죠? 나랑 같은 평면상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구조입니까? 최신 입방 구조. 그것처럼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뒤쪽으로도 1개, 2개, 3개, 4개. 총 12개가 가장 가까운 입자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우리 좀 입체적 생각이 약간 좀 힘든 친구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입자기를 둘러싼 가까운 입자수는요. 12개가 될 테고요. 구리와 은 같은 애들이 이러한 구조를 갖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고급화학에서는 이 부분에서 뭘 다룬다 그랬죠? 입자의 부피에 총 얼마 정도를 다루느냐, 얼마 정도를 차지하느냐, 입자들이 단위격자 전체 부피에 그런 걸 따진다 그랬죠? 화학 2에서도요. 그런 걸 물어볼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대신에 수치가 단순하게 나와요. 고급화학 같은 때는 1이나 그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고 정확한 수치를 줘요. 그럼 계산 다 해야 되죠. 부피 구하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부피를 1로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단순하게. 근데 여러분들 구의 부피 다 구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단위격자 속의 입자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한다면요. 채심일 경우에는 그냥 들어가는 개수 그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면심일 경우에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입니다. 모서리는 아까 뭐라 그랬죠? 4분의 1. 4분의 1. 꼭지점일 경우에는 8분의 1 이렇게 곱해줘야지 우리가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계산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이제 이온 결정 한번 볼까요? 이온 결정. 대표적인 게 NaCl이죠. 자, 여기에 이제 결정 구조를 우리가 대입을 할 건데 이게 조금 짜증나요. 이런 거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눈에 슬슬 보일 겁니다. 자, 여러분 봤을 때요. 얘네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지금 NaCl 같은 경우요. 면심 입방 구조 2개가 겹친 겁니다. 근데 면심 입방 구조? 뭔지는 알겠어. 근데 2개가 어떻게 겹쳤을까? 2개가 딱 정확하게 딱 상충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생각해보세요.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면심 입방 구조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나트륨으로 볼까요? 나트륨 Na+,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Na+ 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모서리에도 이 꼭지점에도 각각 있을 거고 면심이니까 여기에도 Na+들이 각각 6개 있겠네요. 그림이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니까. 자, Na+가 있어요. 근데 Cl-가 와서 정확하게 상충될 거예요. Cl-도 면심 입방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Na+, Cl- 같이 이렇게 겹칠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살짝 반 정도 와서 걸칩니다. 반 정도.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정육면체에 나트륨에 의한 단위 격자가 있다면 이제 Cl-에 의한 단위 격자도요. 이런 식으로 겹친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림이 좀 잘 못 그리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2개가 이렇게 중간 정도 와서 겹치는 겁니다. 중간 정도 와서 겹치고요. 예,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이 반쪽이 잘려 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봤을 때요. 지금 Cl-는 어떤 놈이겠습니까? Na+ 묻네요. Na+는 좀 작은 놈이겠죠? 양이온이니까. 얘가 지금 몇 개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애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애들 보니까요. 얘는 지금 현재 6개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1개, 2개, 3개, 4개, 4개, 5개, 6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6개의 Cl-에 의해 둘러싸인 나트륨 이온입니다. 그리고요. Cl-도 보니까 똑같이 6개에 의해 둘러싸여 있네요. 6개. 자, 얘네들은요. 면심 입방 구조 2개가 겹친 구조입니다. 단위 격자 속 입자수는요. 결론적으로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동일하겠죠? 지금 따져보면요. 동일할 테입니다. Na+의 개수 볼까요? 우리 면심 입방 몇 개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예, 4개 들어가 있다 그랬죠? 4개. 그 다음에 염소. 마찬가지로 면심 입방이니까 4개 들어가 있겠죠?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래서 4개, 4개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4개, 4개. 하나 겹쳤을 때 4개, 4개 똑같이 들어가고요. 결론적으로 1대1 NaCl.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번째 염화세슘입니다. 염화세슘 같은 경우는 구조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얘는요. 붙을 때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서 붙네요.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이렇게 떼서 또 친절하게 보여줬네요. 자, 보니까요. 얘는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애들이 몇 개입니까? 대각선으로 1개, 2개, 3개, 4개, 5, 6, 7, 8. 그쵸? 8개의 Cl-에 둘러싸인 세슘이네요. 8개의 Cl-에 둘러싸인 세슘. 그 다음에 얘도요. 마찬가지로 8개의 세슘 이온에 둘러싸인 염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8개씩 둘러싸여 있어요. 8개씩 둘러싸여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사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기 8개 맞는데 지금 봤을 때
얘한테 들어가 있는 애들과 얘한테 들어가 있는 애들이 서로 다 겹치죠. 겹치죠. 그래서 우리가 4개, 4개라고도 얘기는 하긴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대로 8개, 8개로 합시다. 그래서 봤더니요. 세슘 8개. 맞죠? 이렇게. 염소도 마찬가지고요. 자, 얘네들은 지금 구조 보니까요. 우리 염소 볼까? 꼭지점에만 배치되어 있네요. 그리고요. 세슘도 보니까 꼭지점에만 배치되어 있어요. 무슨 구조예요? 그래요. 단순입방 구조. 그래서 단순입방 구조 2개가 겹쳐진 구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단위 격자 속의 입자수는 마찬가지로 단순입방 구조니까요. 양윤수와 음윤수는 같을 겁니다. 그렇죠? 세슘의 개수, 단순입방 구조, 단위 격자에 1개 들어간다 그랬죠? 염소 이온 마찬가지로 1개 들어가겠죠. 그래서 1대1 염화 세슘 이런 식으로 결정 구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체 파트는 다 끝났고요. 예,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 더 쭉 나가야지 좀 뭔가 귀가 찝찝하지 않은데 우리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까지. 왜냐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자, 그래서 이제 기체, 액체, 고체, 상변화 이 부분 통해서 선생님이 증기압력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갈 겁니다.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자, 상변화라는 건 뭡니까? 상태가 변하는 거죠. 상태 변하는 거. 뭐에 의해서 변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온도 높이면 변하네요. 온도에 따라 바뀝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다 알죠? 왜? 프로니까 압력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상변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봤더니요.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걸 우리는 상평형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평형 그림에 여러 가지 빈칸이 있는데요. 다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봅시다. 지금 봤더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지 않는 환경이긴 한데요. 0.006 기압에 지금 0도씨랍니다. 0.01도씨랍니다. 0.01도씨. 그래프 보니까 0.006 기압에 0.01도씨가 되면요. 물의 상평형 그림인데요. 물. 얘들은 고체, 액체, 기체가 다 같이 존재한답니다.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지점을요.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삼중점. 3가지가 중첩된다. 삼중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상태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예.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가 접하기 쉽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요. 그냥 이런 겁니다. 물 위에 얼음이 떠 있고 수증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예. 그럼 수증기는 뜨겁고 물은 차갑고 얼음은 더 차갑나요? 아니죠. 온도는 지금 0.01도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온도는 그 상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상태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걸 삼중점이라고 하고요. 지금 봤던 이게 0도씨래요. 0도씨. 우리 1기압을 기준으로 봅시다. 우리가 지금 1기압이니까. 0도씨이고 1기압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어떻겠어요? 낮은 온도에선 고체의 상태를 유지하겠네요. 얼음. 그렇죠? 고체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0도씨부터 보니까 100도씨네요. 그러면 이 상태는 액체가 되겠네요. 액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1기압인데 100도씨 이상입니다. 기체가 될 겁니다. 기체 상태. 자, 여러분들 필기가 난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적고 싶어. 그러면 SLG도 적으세요. SLG. 자, 이렇게 적어도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지금 요 선은요. 이 선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자, 얘는요. 구역이요. 이쪽 구역이 고체 구역이에요. 그리고 이쪽 구역은 액체 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구역이 기체 구역입니다. 근데 이 곡선은요. 지금 고체와 기체를 넘나드네요. 우리 고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 뭐라고 얘기했었죠? 승화라고 했습니다. 승화. 그래서 여기다가 승화 곡선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승화 곡선. 자, 마찬가지로 고체에서요. 고체에서 지금 뭐로 바뀌고 있어요? 액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융해된다, 녹는다 이런 표현 썼어요. 그러면 이 곡선은 융해 곡선이 될 겁니다. 융해 곡선. 융해 곡선이 될 거고요. 지금 우리는 0도씨 1기압인 지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기준 녹는 점이 되는 겁니다. 기준 녹는 점. 우리가 기준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기준 녹는 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요 그래프 봅시다. 액체와 기체 구간이에요. 액체와 기체 구간. 선생님. 여기 그래프 끊겼네요. 그럼 얘는 뭐예요? 네, 쭉 이으세요.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화곡선이 되겠죠. 기화곡선. 기화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표현을 조금 바꿉시다. 저 기화곡선이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증기압력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증기압력 곡선이다. 그리고요, 얘는 1기압일 때 100도씨입니다. 기준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 끓는 점. 알겠죠? 자, 증기압력 곡선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조금만 이따가 얘기할게요. 알겠죠? 다시 이 그림 보여주면서. 삼중점, 기체, 액체, 고체가 모두 어떻게 합니까? 존재한다 그랬어요. 모두 존재하는 온도와 압력. 그렇죠? 0.006기압에 0.01도씨. 이 기압과 압력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삼중점이 뭔지만 의미를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앰피어 P, 녹는 점과 끓는 점이죠. 앰피어 P, 외부 압력과 녹는 점, 외부 압력과 녹는 거예요. 융해 곡선이 만나는 거죠. 그렇죠? 융해 곡선이 만나는 겁니다. 즉, 물의 경우는 좀 다른 애들과는 다르다 그랬죠? 압력이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가면서 보면은 쭉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가 녹는 점이 되는 겁니다. 1기압에서는 0도씨에서 만나니까 이게 녹는 점이 되지만 기압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압이 올라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기압이 녹는 점이. 자, 그리고요. BP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끓는 점. 얘는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물 같은 경우는요.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끓는 점이 높아지겠죠. 끓는 점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 이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체되면 부피 커지죠. 근데 압력이 높아요. 그럼 부피를 못 키우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줘야지 부피를 키운다고요. 그래서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얼음이 되면 부피 커지죠. 근데 압력이 강해요. 그럼 부피 못 커져요. 물은 특별히 고체됐을 때 부피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부피를 못 키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얼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더 얼려야지 그나마 부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가. 알겠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물의 상표현 그림 보면요. 융해 곡선. 이 융해 곡선이 지금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까? 융해 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거죠.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어요. 즉, 온도가 일정할 때 대부분의 물질은요. 압력이 올라가면 부피는 낮아집니다. 그렇죠?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밀도는 증가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감소하니까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양의 기울기 값을 갖습니다. 양의 기울기. 누가? 대부분의 물질이. 근데 얘는 대부분의 물질이 아니잖아요. 얘는 물이죠. 그렇죠? 하지만 물은 압력이 올라가면요. 부피가 낮아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밀도가요. 커집니다. 밀도가 커져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이때 얘는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되죠. 부피가 작아지면. 그죠? 밀도가 커지면 액체로 상태 변화가 돼요. 즉, 음의 기울기 같습니다. 반대라서 그래요. 그래서 물만 이렇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러한 기울기를 갖습니다. 자, 외부 압력에 따른 물의 MPBP 변화 볼까요? 자, 외부 압력이 높아져요.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이 그래프대로 따르면은 쭉쭉 내렸을 때 어떻게 돼요? 외부 압력이 높아서 만나는 지점 보니까 점점 온도가 낮아지네요. 즉, MP가요 감소합니다. MP가 감소하고 마찬가지로 봤을 때 BP는 증가하게 되네요. BP는 증가. 밑에 써 있는 건 예시죠? 예시. 우리 예시는 각자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외부 압력이 이제 낮아집니다.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은 이제는 또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녹는 점 올라가고요. 끓는 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가면 물이 더 빨리 끓는다. 이런 얘기 하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시 그래프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자, 증기압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기압력이 뭘까? 증기? 기체가 되는 거네. 근데 압력? 이게 무슨 압력일까? 자, 물은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하죠? 증발합니다. 증발하면 입자들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뀝니다. 그럼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기체가 되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내가 뭔가 아주 민감한 판을 갖다 놓고 있다면 이때 기체들이 부딪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압력입니다. 그게 바로 증기압력이에요. 즉, 이 기체들이요. 증발하면서 얘를 쳐요. 이 판을. 이게 바로 증기압력입니다. 그럼 끓는 점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끓으려면 얘가 위로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제 증발해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위로 올라와야 기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기체가 되면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올라와야 기체가 돼요. 올라오려면 누르고 있는 압력을 이겨야만 올라올 수 있죠. 누르고 있는 압력을 이겨야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누르고 있는 압력이 지금 현재 몇 기압이에요? 1기압입니다. 그렇죠?
즉 1기압보다 강한 압력으로 쳐야지 얘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증기압력입니다. 증기압력. 증기압력은 기체가 될 때 올라오려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은 1기압으로 누르고 있다고요. 그럼 얘가 기체가 되려면 1기압보다 높아야만 기체가 될 수 있습니다. 1기압보다 높아지는 온도, 높아지기 시작하는 온도, 그게 바로 100도씨인 거예요. 1기압에서는. 그래서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요. 증기압력과 대기압이 동일한 온도가 끓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 동일하면 그 다음부터 올라오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증기압력입니다. 예. 기체가 되면서 올라올 때 이렇게 치는 압력이에요. 치는 압력인데 지금 현재 1기압에서는 1기압 이상이 돼야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1기압부터 100도씨부터 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기압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압이 낮아지면 온도가 조금만 돼도 더 많이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원래 물을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증발하는 애들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방 그 낮은 기압에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끓는 거죠. 금방 끓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증기압력. 증기압력의 개념을 여러분들이요 또 설명하겠지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용액 파트에서 용액의 성질, 용액의 총괄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얘는요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상평형 그림인데요. 대부분의 물질이 이러한 형식을 갖습니다. 이 부분 물과도 비슷하고요. 이 부분도 물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반대죠. 물은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해요. 대부분의 물질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압력이 올라가면 녹는 점이 올라간다. 물은 압력이 올라가면 녹는 점이 낮아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드라이아이스는 평소에 액체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 1기압일 때는요. 승하곡선과 만납니다. 그래서 고체와 기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고체와 기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의 온도가 마이너스 78.5도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액체를 보고 싶다고 하면 1기압에선 절대 볼 수 없고요. 5.1기압 이상일 때 액체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압력의 증가 또는 감소 시 물처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액체, 고체 지금 파트를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용액을 통해서 이제 증기압력 얘기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용액들이 이 증기압력이 바뀜에 따라서 이 증기압력이요. 온도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놈들 때문에 바뀔 거거든요. 막 흥미진진, 나 미치겠지? 궁금해서. 지금 안 알려줄 거야. 그런 것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뉴잇!